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모멘텀이 되어줄 요인들 마찬가지로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수 차원에서는요, 시장으로의 머니 무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변수를 소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이 가장 크겠고요. 블루아울이라는 미국 사모펀드, 사모대출펀드 환매 중단 리스크가 간밤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나 당장 국내 증시의 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경계감을 가지고 이 이슈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섹터 단에서는요, 애프터마켓에서도 증권주들이 강세를 이어갔고 애경, 포스코 관련 개별 종목들, 그룹주를 움직일 뉴스들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시장 분위기, 그러니까 지수를 움직일 요인들부터 클로즈업 확대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로의 자금 이동, 머니 무브, 연휴 이후 대기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가 어제 5,677선, 코스닥은 1,160선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죠. 세뱃돈 랠리라고 좀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제 개인은 보시듯이 양시장을 매도를 했습니다. 다만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 매수가 어제 양시장을 받쳐줬는데요. 개인들의 ETF를 통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겠죠. 여기에 코스닥에서는요, 외국인이 무려 8,500억 원 넘게 순매수합니다. 오히려 연휴로 시장이 안 열린 게 과열을 해소한 시간을 준 건 아닌가라고 느끼게 해주는 수급 특징인데요. 오전 9시 30분 이후 두드러진 코스닥의 강세, 한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책이 있죠. 보시듯이 거래소, 코스닥 집중관리단을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내년 6월까지 상장 폐지 집중관리단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미 한번 강조를 해드린 이슈이죠. 4대 상폐 요건이 강화가 됐습니다. 금융위원회 동전주 퇴출에 상폐 시가총액 기준 강화 시점을 앞당기도 했는데 정부의 이런 코스닥 펀더멘털 개선 노력, 여기에 자산운용사들이 코스닥 첫 액티브 ETF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대감 등이 어제 수급을 다시 한 번 더 자극하게 된 건데요. 다만 코스닥 랠리, 마냥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익 성장을 기반으로 한 상승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LS증권의 좀 분석을 함께 확인해 보면요.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이익 기대감을 감안하면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단 여기서의 포인트, 정부 정책을 감안하면 추가 프리미엄 부여는 가능하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코스닥 부양 시기와 유사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비슷한 프리미엄을 부여하게 되면 코스닥 1,400선도 가능을 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어제 특징을 보면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요, 시총상위 대형주가 강했습니다. 정부 정책이 이끌고 있는 코스닥 그 상단은 어디인지, 그리고 코스닥도 결국 대형주 위주의 장세인 건지, 이 두 가지 질문 잠시 후 전문가에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워낙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글로벌 증시 민감도가 올라간 상황이라 미국과 이란 내용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제 미국의 악시오스가 미국과 이란의 충돌 가능성이 90%까지 올라갔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요,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란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란과 좋은 대화를 진행 중이나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는 나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요. 합의 여부는 아마 열흘 안에 알게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톤 자체가 변한 건 아닙니다. 항상 이란 이야기를 할 때는요, 대화를 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도 압박에 나섰던 건데 간밤에는 이 열흘이라는 구체적인 시한을 언급하게 된 겁니다. 이라크전 이후 최대 미 전력의 중동 집결, 30분 전 월스트리트저널은요, 트럼프 행정부가 핵 협상 압박을 위해 초기에는 전면은 아니나 제한적인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소화하면서 국제유가는요, 간밤에 2% 넘게 오르면서 6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자극이 되면서 금과 달러화도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 증시 워낙 시장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에 야간 선물은요, 낙폭을 회복하고 0.03% 하락, 약보합권 마감에 그칩니다. 결국 우리 시장은 고유의 요인이 더 중요하게 오늘장 작용할 가능성이 크겠고요. 진영학적 관련 리스크가 오히려 섹터, 에너지, 해운, 방산주에 미칠 영향을 좀 주시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주도 업종 중에서 항상 반도체를 좀 먼저 이야기를 해왔는데 워낙 시장이 강하다 보니 증시 화랑 수혜 테마 증권주를 오늘은 좀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KRX 증권지수의 최근 6거래일 흐름입니다. 2월 9일에는요, 보이시듯이 2348선에 있었던 KRX 증권지수가 어제는 2990선까지 올라갑니다. 단 6거래일 만에 무려 27% 넘게 급등을 하게 된 건데요. 어제는요, 상한가를 터치한 증권주도 여럿 있었습니다. 상상인증권, SK증권,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보입니다. 시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 모든 주도 테마는 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죠.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 하는 바로 이 피로도입니다. 관련해서 LS증권은요, 이제는 금융주도 PER을 보자고 분석을 합니다. 금융주 전반이 업사이클, 그러니까 상승 사이클에 진입한 가운데 이익 주주 환원이 반영되는 PER 비중이 커지는 구간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PER을 기준으로 업종 그리고 종목별로 봤을 때 상대적인 고평가와 저평가를 가려볼 그런 타이밍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권주 PER, 특히 올해 실적 전망을 기반으로 한 26년도 선행 PER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작년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우주 모멘텀에 특히 강했던 미래에셋 증권도 작년에는 PER 17배에서 14.9배로 하락하게 됐고요. 물론 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증권주 마찬가지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상승이기에 오히려 PER 부담은 하락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적인 저평가 여부를 보자면 삼성증권과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 PER 10배 아래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주들은요, 애프터마켓에서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애프터마켓 시세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NH투자증권이 추가로 7% 오르면서 상승 마감, 교보증권도 마찬가지로 4% 상승하면서 마감을 합니다. 즉 일부 종목들은요, 오늘도 상승 모멘텀을 열어두고 출발하게 되는데요. 개장 이후의 반응 함께 주시해 보시죠. 이어서 반도체도 좀 체크를 해보면요. 코스피 상승의 주역. 아무래도 많이 들으셔서 이제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주가 상승이다 보니 랠리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주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향후 1년간 벌어들일 이익 전망을 기반으로 한 12개월 선행 PER, 삼성전자는 보시듯이 8.6배, SK하이닉스는 5.3배로 동종 기업 대비 저평가 상태입니다. 어제 미리 강조를 해드렸고 실제로 장중 시장이 좀 주목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저평가 매력도 글로벌 헤지펀드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인 건데 전설적인 헤지펀드 아팔루사 매니지먼트 창립자인 데이비드 테퍼는요, 월가에서 역발상 투자의 대가이자 대담한 승부사 기질로 좀 알려져 있는데 마이크론 비중을 200%나 늘렸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EWI ETF를 이번에 신규 매수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중기 전망이 받쳐주는 상황 속에서 오늘장 분위기, 일단 미증시 반도체주 분위기로 좀 알 수 있겠습니다. 낙폭이 깊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소화하면서였던 건데요. 엔비디아가 0.04%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론은 0.8% 빠졌으나 낸드 관련주 샌디스크는 보시듯이 오히려 상승 마감합니다. 즉 우리 반도체주 입장에서는 어제 매물 소화 여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다음 주 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시각으로 25일, 우리 시간으로는 26일 새벽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 여전한 AI 수요를 입증해낸다면 국내 HBM 공급사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 가시성을 높여줄 거란 기대도 가능해집니다. 이 일정 역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지수가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는 현 시점, 시장 진단과 함께 전략 바로 이어서 이완수 대표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앵커 브리핑 통해서 현재 시장 내용들 자세하게 체크를 해봤는데요. 분석도 짚어봐야겠죠.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10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2월 20일 이때 딱 제가 지금 코스피 지수를 체크를 해보니까 5,300선을 앞둔 딱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네. 별 때마다 지수가 또 한 번의 레벨업을 하게 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는 코스피가 5,600선을 단숨에 돌파했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160선. 코스닥 이야기로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이 단어 사이드카가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올해만 해도 벌써 두 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건데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강했던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나 수급 그리고 정책일까요? 네. 뭐 두 개가 다 지금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가장 큰 것은 일단 이제 수급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사실 코스닥 쪽에 수급이 너무 타이트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사실 매수 사이드카 발동된 요인을 보시면은 일단 기관의 매수세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크게 1조 원 넘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관 같은 경우에도 금융투자사들 특히 ETF라든지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들의 자금들이 이제 대거 유입됐다는 것은 결국은 개인 투자가들이죠. 개인 투자가원들이 사모펀드라든지 ETF를 통해서 장기 투자하겠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뭐 외국인도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데 어제도 한 6천억 정도 들어와 온 걸 지금 봐갖고는 아직까지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닥에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게 사실 눈에 딱 보이지는 않거든요. 하지만은 계속 지금 입질이 시작되고 있지 않는가. 특히 다른 것보다 지금 코스닥 시장 자체가 정부의 어떤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클린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닌가. 그렇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좋은 그러한 유동성들이 유입된다는 것 자체가 뭐 핵심 포인트겠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시장 자체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특히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같이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 증시하면 장기 투자라는 이 단어 자체가 참 어색하게 들렸는데 정말 체질 개선으로 우리 시장도 장기 투자가 가능한 그런 펀더멘털이 강한 시장이 돼주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이야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전거래일 코스닥 주체별 수급을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외국인이 코스닥 지수 자체를 8,500억 원 넘게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코스피는 어제 외국인이 매도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엇갈린 흐름이 나타난 배경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사실 이걸 한 거래일만으로 뭐 아예 수급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만 이렇게 지속해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 지속 가능성은 얼마나 보고 계실까요? 사실 뭐 하루 갖고 판단하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연초 이제 2월 달 들어서죠. 2월 달 들어서 지금 기관 자금이 시장에 이제 한 6조 2천억 원 정도 지금 순매수가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ETF라든지 사모펀드 쪽이에요. 그러니까 ETF하고 사모펀드를 딱 생각하시면 뭐냐면은 지수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투자하는 장기 투자 전략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결국은 대형주를 계속 매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일 때는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대형주 단에서 지금 일단 매수세가 먼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보시면은 미국 증시하고 사실 연관이 돼 있는데 미국 증시 자체가 지금 그렇게 아주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관망세가 짙죠. 가장 큰 게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적 불확실성. 어제 같은 경우 뭐 이란과 핵 협상 잘 난항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뭐 그런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뭐 강대강으로 그렇죠. 각자의 네. 주장을 좀 고집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연준이 사실 뭐 아직까지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5월달 이후에 케빈 워시로 이제 연준 의장이 좀 교체가 그래야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당분간 좀 관망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외국인 투자 자금은 한국에 당분간은 퀘스천 마크로 저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매도만 안 해도 고마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이미 투자해 놓은 코스피 쪽에서의 수익 실현이 당분간 조금 이어질 수 있다. 그것도 대형주 단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하고 개인, 특히 기관도 지금 사실 개인 자금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지금 매수세가 ETF하고 사모펀드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결국 대형주, 코스피 대형주, 코스닥 대형주. 그럼 코스피 쪽은 이미 외국인들이 조금 약간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가 되다 보니까 코스피는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이 좀 강한 모습은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외국인들이 수익 실현할 것들이 사실 없었거든요. 없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순매수가 더
강하게 쌓이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분간은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큰 역할을 약간 이제 뭐 못하는 게 아니죠. 당분간 좀 쉰다라고 보면은 개인 자금, 기관 자금에 의해서 결국은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먼저 지금 코스닥이죠. 코스닥의 대형주들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제 특히 시총 상위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 강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ETF 자금이랑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대형주가 먼저 가는 장세라면 이게 중소형주로도 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코스피는 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밸류에이션이 지금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들은 뭐 에너지 밸류체인 이런 쪽들은 충분히 지금 뭐 조선방상도 마찬가지고요.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 주단에서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손을 대시기에는 좀 불안하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부가 코스닥 관리를 강화를 하고 있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뭐 부실기업 퇴출, 그다음에 동전주도 지금 뭐 1,000원 미만짜리 주식도 지금 퇴출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자사주 소각까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 아주 소형주들은 당장에 제도적 개선안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소형주까지는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반면에 지금 이미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쪽에서 ETF를 통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코스닥도 대형주 쪽으로 당분간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전반적으로 지수 관련해서 여쭤보면 사실 이렇게 시장이 랠리를 펼치고 있는 건 단기간에 오르고 있는 것도 반가운 뉴스지만 한편으로 좀 불편한 게 항상 지수가 이렇게 고점을 찍고 지금 ADR 종목들의 상승과 하락 비율을 보면 코스피는 확실히 과열권에 있어요. 언제쯤 쉬어가기가 나타날까요? 사실 코스피를 과열하기엔 저는 아직까지는 반대를 합니다. 네, 아직까지 저평가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냥 간단히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최근 들어서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의 2026년도 이익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는 속도가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성장률 전망치 속도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주가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주식 시장에서 주가의 상승은 아직까지도 됐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뭐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 최소한이 한 지금 100조 원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주가가 그러면 작년에 40조 원에서 100조 원까지 이익 전망치를 올릴 때 그럼 주가가 지금 120%로 올랐냐? 아직 아니거든요. 주가는 지금 해봤자 지금 4분기 영업실적 발표한 이후에 오른 게 한 20% 정도거든요. 이 정도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저는 코스피 특히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의 이익 성장률이 올해 한 35% 정도 상승할 걸로 이제 평균적으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는 한 최소한 100% 이상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걸 아직도 주식 시장이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본다라 그러면은 시장은 과열권이라기보다는 JP 모건 쪽에서 지금 전망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한 35% 정도 이익 성장률 감안한다 그러면은 저는 올해 연말까지 주가 지수 한 거의 한 6,700 정도가 나오죠. 그 정도 나오고 있고 여기서 조금만 우리가 오버슈팅이 된다. PER이 조금 더 20배 이상을 포워드 PER이 20배 이상을 넘어간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는 한 좀 7,50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이기 때문에 아직 국내 주식 시장은 과열했다는 단어를 쓰기가 지금 부끄럽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미리 좀 여쭤봤던 게 ETF 수급 추이를 보니까 2월 들어서 워낙 우리 시장이 강하게 올랐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일주일 사이에 인버스 ETF를 또 대거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수급 추이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혜수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네, 요즘 주식시장을 보고 있으면 더 오를까 아니면 이제 꺾일까 고민 많으시죠? 최근 일주일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장바구니를 들여다봤더니 흥미로운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지수 상승을 기대하며 레버리지를 외치던 개인들이 이제는 하락의 승부수를 던지기 시작한 건데요. 실제로 한 달간 ETF 매수 현황을 보시면 개인들은 이른바 곧버스에 베팅했습니다. 지수 하락 시 2배의 수익을 내는 상품이죠. 여기에 일반 인버스 상품까지 순매수하면서 그야말로 하락장에 올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반면 그동안 효자 노릇을 했던 코덱스 레버리지는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개인들은 조정이 올 거라고 믿고 인버스로 갈아탔지만 코스피는 설 연휴 이후 어제 오히려 3% 넘게
급등하면서 5,600선을 돌파해버렸죠. 코스닥은 무려 5% 가까이 폭등하면서 매수 사이드 타까지 발동했습니다. AI와 반도체 섹터의 불안을 예상하고 인버스로 갈아탔지만 이 시장은 삼성전자의 19만 전자 돌파와 함께 사상 최고치 랠리로 응답했습니다. 증권가는 인버스 쪽일까요? 레버리지 쪽일까요? 반도체가 이끄는 상승장이 다음 달 초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먼저 키움증권의 시각은 확고합니다. 이 상승 흐름이 적어도 이번 달 말에서 내달 초까지는 이어질 것이란 분석인데요. 현재 우리 증시가 이익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평가합니다. 대신증권 역시 긍정적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설 연휴 동안 확인된 미국 하드웨어 기업들의 강세에 주목했는데 우리 반도체주에도 강력한 보증지표가 됐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의 불안감을 대변하는 날카로운 지적도 있습니다. 이 DB가 제시한 신중론입니다. 지금의 AI 열풍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늘리면 단기적으로는 좋겠지만 결국 자동화로 인해 고용이 줄고 소비가 위축되는 음성 피드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죠. 여기에 구리나 반도체가 가격이 급등하는 AI 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동안 시장이 받쳐온 유동성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결국에 지금의 과열이 나중에 더 큰 변동성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보수적인 시각이 인버스를 향하는 개인들의 심리를 대변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엇갈린 시각 속에서 개인들의 이번 하락 배팅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어지는 분석에서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아직 지수 관련해서 과열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과열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앞서 체크를 해보신 것처럼 개인들은 반면에 인버스를 좀 사들이고 있는데 이 배경을 좀 이해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해지가 됐든 투자 목적이 됐든 인버스라든지 리버스 전략을 지금 당장 쓰는 것은 저는 웬만하면 말리고 싶습니다. 워낙 시장이 강하기 때문이겠죠. 네,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이제 보는데 첫 번째는 인버스라든지 리버스 전략을 쓸 때는 사실 시장의 유동성이 타이트할 때 쓰는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너무 유동성이 넘쳐나죠. 좋아요. 네, 왜냐하면 뭐 가장 큰 게 뭐 당장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 유입이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도 뭐 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 예탁 자금이죠. 예탁 자금이 지금 100조 원 넘게 계속 자금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금리 시장에서 자본 시장을 계속 지금 자금이 움직이고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개인과 기관이 ETF라든지 아니면은 직접 투자를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00조 원 규모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12월까지 4,200 주가를 코스피를 끌어올릴 때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 자금이 30조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시장에는 지금 100조 원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것만 해도 지금 허걱할 정도인데 제가 이제 외국인 자금 지금 둔화세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6월달 이후 하반기에는 되게 또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왜냐하면 MSCI 선진국 지수 우리나라 지수가 편입됐을 경우에는 패시브 자금이죠. 이머징 지수에서 선진국 지수로 움직였을 경우에 아마 기본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저는 100조 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연말까지 저는 한 200조 자금이 지금 시장에 대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동성이 좋은데 왜 타이트할 때 쓰는 그러한 리버스한 인버스 전략을 쓴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밸류에이션도 봐야 된다고요. 제가 아까 이제 밸류에이션 계속 말씀드렸죠. 자고 일어나면은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어요. 전망치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주요 산업이에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는 가장 강하고요. 100% 이상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에너지 밸류체인 여기 2차 전지라든지 전력 기기까지 다 들어가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까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조선방산, 자율주행 AI, 인공위성, 엔터 화장품 업종 선순환 사이클에 돌 수 있는 한 8, 9가지의 산업 정도가 글로벌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계속 높아져요. 이 밸류에이션을 국내 증권사만 올리는 게 아니라 글로벌 리서치 하우스들이 먼저 올려요. 지금 시장은.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까지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왜 여기서 인버스 전략을 쓰시는지 전혀 제가 봤을 때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틈새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본다라면 저는 인버스 전략은 당분간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 왜냐하면 아주 단기적으로 뭐 한 3, 4일 정도 투기 목적으로 들어가신다, 해지 목적으로 들어가신다, 뭐 그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인버스 전략은 저는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통 증권사들이 연간 전망을 내놓으면 뭐 상저하고다 아니면 상고하저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대표님 지금 해주신 말을 들어보면 상고하고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상향 추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계속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반기로 갈수록 왜냐하면 전반기는 지금 이렇게 시장 전망을 하지만은 한 1분기 정도 실적이 나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나올지가 다 이제 예상이 되잖아요. 그 예상치가 저는 갈수록 지금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보는 입장이라는 거죠. JP모간이 모건스탠이라든지 맥쿼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봤을 경우에 한국의 이 성장률 전망치는 갈수록 높아져요. 이제 그걸 감안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 갖고 패시브 자금도 지금 외국 자금들도 대기 중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저는 봤을 경우 아마 하반기 때는 다시 또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쉴 틈을 안 준다. 네, 쉬는 법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좀 달리고 있는 우리 시장 진단 들어봤고요. 만약에 정말 상고 하저 흐름이라면 여기서 드는 고민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일 것 같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을 것 같아요. 2027년 영업이익 전망 상위 기업 그러니까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을 좀 보면 모건 스탠리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317조 원입니다. 네. 엔비디아보다 돈을 더 잘 번다라는 네. 전망이 나온 거고 SK하이닉스도 뒤지지 않습니다. 애플과 비교했을 때 단 2조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인데 이렇게 돈을 잘 번다면 그리고 또 지수 자체의 흐름도 계속해서 패시브 자금이 유급돼서 상고 하고의 흐름을 이어간다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투자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가 아니라 지금도 안 하신 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저번에 직무 6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뭐 지금 전 국민 지금 노벨 평화상 지금 위원회도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전 국민이 최소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 한 주는 다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SK하이닉스 너무 비싸졌어요. 네. 한 주 들기에는. 근데 사실 SK하이닉스 지금 저는 싸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해 2027년도에 2026년, 2027년도에 317조 원에 대한 영업이익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5년도가 저희가 삼성전자가 40조 원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요. 올해는 지금 최소 100조 원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는 317조 원이라는 것은 엔비디아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가 과거에 시장에서 주가 상승이 거의 3년 동안 거의 10배 이상이 올랐거든요. 그걸 감안한다고 보면은 지금 2025년도 영업이익을 딱 찍은 4분기 영업이익 발표를 했을 때가 삼성전자가 15만 원이었죠. 그때 PER이 사실 24배 정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가 최소 100조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주가가 30만 원은 가야 되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포워드 PER이 10배가 안 돼요. 아직도. 이걸 감안한다 그러면 저는 올해만 해도 삼성전자가 무조건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30만 원 정도가 가야 그래야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건 과열이 아닙니다.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30만 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SK 하이닉스 똑같은 잣대를 갖고 놓고 본다면 지금 추정 PER이 지금 6배가 안 돼요. 되게 재밌죠. 왜냐하면 작년에 40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해도 지금 SK 하이닉스 120조 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가가 지금 70만 원대예요. 70만 원, 80만 원대 요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SK 하이닉스는 지금 JP 모간이라든지 모건스탠리 없이 140만 원대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나야 된다. 이게 내년이 아니라 올해 정도. 이 정도까지가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본다면 밸류에이션 정상화만 놓고 봐도 주가를 지금 충분히 투자를 하셔도 전혀 저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증권주도 엮어서 좀 여쭤볼게요. 증시가 이렇게 화랑을 보이고 있다 보니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앵커 브리핑에서도 이렇게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대사주지만 선행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작년과 비교했을 때 하락하는 추세 그러니까 아직 상승 여력은 더 남아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안이라는 제도 변화도 앞두고 있고요. 대표님께서는 증권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호재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증권시장 자체가 지금 호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증가율은 아마 올해도 한 30%, 40% 이상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주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한 30, 80%는 올해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자사주 소각에 따라서 뭐 키움증권이라든지 미래에셋증권 뭐 다 지금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지금 충분히 있고요. 세 번째는 올해 지금 토큰 증권이죠. ST의 어떤 제도적 편입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ST에 대한 그 시장 확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영업이익 수익도 좀 증가할 수 있을 걸 보이고요. 네 번째는 지금
다른 것보다 사실 지금 글로벌 투자를 좀 많이 해놨어요. 예를 들면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에 장애 주식을 투자해놨다든가 많은 지금 증권사들이 국내에서 지금 IPO 지금 기대주죠. 피루사 A라든지 여러 종목들 투자해놓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권시장이 이와 같은 상태로 간다라고 하고 이 종목들이 IPO로 갔을 경우에 투자 지분 이익도 지금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호재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오른 거 보니까 뭐 미래에셋만 얘기해놓고 본다면 지금 PER이 한 24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요. 추정 PER은 지금 죄송합니다. PER이 한 지금 40배 정도고요. 추정 PER이 한 24배 정도. 그 다음에 PBR이 한 3.6배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본다면 밸류에이션 정상화는 좀 어느 정도 많이 좀 올라와 있다. 하지만은 이제 올해 영업이익 성장률을 본다 그러면 전 추가적으로 한 20-30% 정도는 더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굉장히 증시와 관련해서 낙관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낙관적인 이야기 외에도 변수를 굳이 좀 꼽아서 대비를 해보자면 어떤 게 가장 큰 변수가 될까요?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나 불확실성 이런 글로벌 요인들일까요? 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외국인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많이 안 팔기만 해도 고맙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이제 샤크가 와갖고 좀 국내에서 대량 매도세가 나왔을 경우에는 국내 유동성은 충분하지만은 이거 갖고 상세한다라고 그러면 주가가 사실은 크게 추가적으로 오른 데는 사실 좀 제약적인 요인이 크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국내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국내 기업들의 이제 전반적인 이제 그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밸류에이션도 조금 하향 조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뭐 대내적 변수보다는 대외적 변수가 더 큰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언급해 주신 대외적인 변수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